판에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멘틀이 움직이면서 지금 일본 열도가 지금 그 지층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저기 화산 폭발했잖아. 엊그저께 화산 폭발했잖아. 그죠? 이게 이제 이 일본 열도가 그 태평양 판에 있는데 이 일본 열도가 일본의 과학자들은 이게 가라앉을 거라고 보는 거야. 일본이 지금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융기 반대말 침강이라 그러나? 가라앉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본인들한테 가지고 있는 공포예요. 예, 치마? 하여튼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거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일본인들의 정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의 식민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 식민지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극우 꼴통들의 마인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극우 꼴통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극우 꼴통들을 막 치하하는 그런 언론들이 막 이상한 전조 그런 얘기를 자꾸 부추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본에 있는 그 극우 꼴통들이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뭐 막 이상한 뭐 물고기가 너무 지진에 대해 전조가 있다는 둥 그런 얘기를 자꾸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세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걸 정당화하려는 명분을 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일본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그 공포를 자꾸만 일본 언론에서 떠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로 가야 된다. 중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소위 내가 그랬잖아. 환단고기. 나는 어렸을 때 환단고기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관으로 쓰인 책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진짜 역사학을 공부한 박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단고기가 소위 일본에서 온 얘기고 환단고기가 일본에서 쓰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일본을 조선으로 바꾸기만 한 거다. 그래서 원래 조선이 중국을 지배했다라는 말, 중국과 이 한반도를 다 지배했다라는 말이 원래 조선 자리에 일본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대. 일본이 중국과 조선을 다 지배했던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야. 그 뿌리를 약간 변형시킨 게 환단고기래요.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 나한테 막 쌍욕하지 말고 환단고기 믿는 환빠들아. 나한테 그렇게 쌍욕하지 말고 가서 기원을 좀 진짜 역사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러면서 막 무슨 뭐라더라? 교단사학이라 그러던가? 역사학 박사들을 막 깔보면서 자기네들이 옳다는 주장을 막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 얘기. 지금 일본 애들은 어디로? 일본 애들은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까지 지네들이 지배하겠다라는 거야. 그 꿈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부터 가졌던 거야.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 정명가도 명나라 정벌하러 가게 길을 내라. 그게 임진왜란 때였잖아. 그거를 실행한 게 언제였어 또? 지난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이 중국에다가 중국 침략을 목표로 해서 우리 땅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중국에다 괴뢰 정부까지 만들었잖아. 만주국이라는. 그 만주국에서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하고 거기서 독립군 터벌했던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일본은요. 지금 500년 꿈이야. 일본이 중국과 이 한반도를 침범하는 건 토요토미 히데요시부터 가져왔던 꿈이라고. 그 꿈을 지금 아베가 이루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밤에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 거야.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시작을 해서 전 세계 일본인 전범기업의 물건, 불매운동. 근데 전범기업만 갖고 안 돼. 하여튼 1차 목표는 일본의 전범기업들의 물건을 불매운동하는 토요타 자동차 같은 거 불매하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려야 돼. 토요타 자동차 같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롯데 불매운동 이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되고요. 롯데나 토요타 같은 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극우파들의 돈줄이 되는 그 물건들을 찾아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같이 불매운동을 하는, 그래야 돼. 그래서 이 아베가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그래서 일본의 수출이 줄고, 예, 일본의 수출이 줄고, 정말 일본의 자동차가 안 팔리는, 그리고 일본의 무슨 물품이 안 팔리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돼. 학생들도 일본 문구 이것도 잘 따져서 전범 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면 사지 않기 운동. 예,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 내가 볼 때 지금 일본의 광기를 막을 단 하나의 방법은 도요타 자동차 불매 운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렉서스 타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 도요타 자동차 타는 사람들 정말 대책 세우셔야 돼요. 그 무슨 그 리스하고 그러는 거면 그 계약 해지하시고 그 다른 나라 차로 바꾸세요. 예? 좋은 차 많은데 그 왜 도요타나 왜 일본 차를 사냐 했더니 일본 차값이 싸더만. 근데 그걸 막 외제차인 줄 알고 막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타고 있는데 그 일본 차값 그거 싸서 그거 많이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요타 차는 타는 앞으로 우리 개념녀들 렉서스 끌고 다니고 이 도요타 자동차 타는 남자들은 소 닭보도 타세요. 걔네들이 야타 그럼 너나 타.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걔네들의 허세를 없애줘야 돼. 근데 보니까요. 이 토요타 자동차들 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극우들이 타.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침략이 뭐가 잘못됐냐?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토요타 자동차를 타더라고.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만큼 어리석게 살아왔어. 예. 자, 그래서요. 예. 그 부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친일 망원 고대 교수, 고대생들이 내쫓아라. 다시는 강단에 쓰지 못하게 해라. 또 이 전쟁을 가능하게 한 일본의 법을 통과시킨 아베 용서하지 않는, 전 세계가 용서하지 않도록 토요타 불매운동, 토요타와 전범 기업들, 미쓰비시 그런 기업들의 물건을 불매하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요. 예,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에 있다는 거야. 그래, 유니클로 같은 데도 사지 마. 솔직히 유니클로요, 여러분. 예, 유니클로가 싸고 제품 좋다? 그거 일본에서 파는 가격에 우리나라에서 두세 배로 파는 거야.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일회용 옷이라고 아주 그러는 싸구려 옷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파는 거야. 그 대형 마트에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거 전부 다 넣고 있는데 그거 우리 쓰지 말아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 예, 질도 안 좋고 비싸기만 하고, 예. 우리 대학생들도 괜히 옷 없으니까 그거 사는데 차라리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구제 옷을 입으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동대문 운동장 가서 거기서 사 입어. 유니클로 살 돈이면 동대문 가서 더 질 좋은 면으로 더 좋은 옷 사. 내가 사봐서 알아. 유니클로 옷 살 돈이면 동대문 가서 더 이쁜 옷 살 수 있어. 예. 대학생들이 유니클로를 많이 입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앞으로. 뭔 말인지 알았지?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동북아 정세예요. 지금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가 않아.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샌더스를 띄우잖아. 미국의 언론이 트럼프를 띄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이제 샌더스를 띄워. 역시 제3후보야. 결국 힐러리 클린턴으로는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욕심을 부리고 계속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힐러리 클린턴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트럼프를 띄워갖고 일단은 힐러리 바람을 가라앉혔어.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샌더스라는 무슨 사회주의자 할아버지를 띄우고 있는 거야. 70세 노인을 막 띄우는데, 이게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그런데 정말 샌더스가 나오면 미국 사람들 투표할 것 같아? 안 되는 카드야. 그리고 샌더스는 무소속이에요. 민주당도 아니야. 민주당도 아닌 그 샌더스를 막 띄우는 게 뭐냐. 결국은 누군데,
트럼프 띄우다가 이제 샌더스 띄우는 거야. 트럼프하고 샌더스를 띄워서 결국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 죽이기. 그게 미국의 언론이에요. 지금 미국의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 못지 않아. 우리나라 채널A, TV조선, YTN이랑 비슷한 상황이야. KBS, MBC랑.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다 같이, 미국의 언론이 지금 다 같이 트럼프 띄우다가 지들도 쪽팔리니까, 그런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2007년에 막 그 허경영 띄우다가 그 쪽팔리니까 문국현 띄웠잖아. 같은 꼴이에요.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망치 부인한테 자꾸만 물어봐. 그 샌더스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같은 거라고.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허경영을 막 띄워가지고 대선을 우스거리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야권 후보들을 등신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문국현 띄우기. 그 2007년 그 매뉴얼대로 지금 미국이 똑같이 하고 있어. 트럼프 띄워갖고 대선을 우스거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샌더스 띄워서 제3후보. 그래서 민주당 죽이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왜냐? 민주당이 당선되면 지금 이 무기 산업자들은 전쟁이 고파. 이라크 전쟁 없고 8년 동안 전쟁을 안 했잖아. 내가 볼 때 IS에 뒷돈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 IS의 든든한 후원자들이라는 기사가 나왔어. 한번 찾아봐. 하여튼 IS에 누군가가 그 돈을 대고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동의 전쟁을 이끌었던 독재 세력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거야. 나는 얘네들이 옛날에 그 미국의 사주를 받았던 걸로 알아요. 그거 알죠, 여러분? 미국에서 중동 전쟁이 있었어. 그리고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후세인, 가장 대표적인 게 후세인하고 그 다음에 누구지? 그 빈라덴. 후세인하고 빈라덴이 원래 친미 정권으로 수립된 사람들인 거 알죠? 후세인이 그 지역의 아랍 민족주의자들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키운 게 후세인이었어. 그래서 후세인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친소련 정부가 만들어지니까 빈라덴한테 무기 줘가지고 그 친소련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빈라덴과 후세인이에요. 이거 모르셨던 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한마디로 중동에서 소위 미국의 무기 산업자들하고 연관된 정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요게 역사적 팩트야. 그리고 지금 IS가 그렇게 막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정치 세력이 결합했기 때문이래. 나는 내 추측은 그 정치 세력이 내가 볼 때 미국의 무기 산업자들이 키운 세력이라고 봐. 미국의 무기 산업자들이 키운 세력이 지금 IS를 키우고 있어. 그럼 뭘 노리는 거야? 이 내년에 미국 선거 끝난 다음에 IS와의 전쟁. 그걸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이 IS와의 전쟁은 어차피 이게 국가별 전쟁이 아니라고. 작은 세력이야. 그것만 가지고는 무기 소진을 못해. 그래서 내가 볼 때 중국과의 긴장감을 계속 고조시켜서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자신들의 무기를 우리나라에 더 많이 팔아먹으려는 그런 조작을 지금 그 작전을 지금 피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아베의 이 법안 통과는 아베 혼자서의 망언이 아니고 이건 철저히 미국의 무기 산업자들의 지원을 받는 정치적인 망동이다.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마 뭐 해설 기사들이 나오면 그리고 이것들이 일부러 금요일 밤에 통과시킨 거야. 진짜 우리나라 하는 짓 똑같아. 중요한 사건 금요일 밤에 통과시켜서 토요일, 일요일 언론에 못 나오게 하는 거야. 토요일, 일요일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게 넘어간 거예요. 중요한 일을 금요일 밤에 통과시키는. 진짜 딱 이 새누리당이랑 아베랑 하는 짓이 똑같아. 이거 그래서 내일 그 기사들 나오면요. 공부해가지고 우리 화요일 날 일본 이 기사는 앞으로 왜 중요하냐. 우리 10월 전국하고도 관계되어 있어. 한반도 전쟁 위기설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고 매우 중요한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사 이야기는 넘어갔어요. 예. 시사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제가 텔레그램으로 이제 그 인생 상담을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예. 내가 뭐라 그랬어?
A4 용지 반장 사이즈로 보내라 그랬지. 어? 우리 건빵들이 그 바탕체 12폰트로 보내라 그랬지. 이걸 어떻게 다 읽냐고 내가. 아, 나 진짜. 그리고 내가 일찍 보내라 그랬지. 내가 인생상담 하려면 인생상담은 내가 6시까지 보내라 그랬잖아. 6시 이후에 온 거는 안 돼. 가만히 있어보자. 예, 잠깐만. 잠깐만. 아까 누구였더라? 이건가? 아니야. 아씨. 텔레그램 아까 저녁 때 다루겠다 그랬는데 저녁 때 다루겠다라는 분이 누군지 누구였지? 읽어줘야 되는데 예. 아니야. 맞다. 먼저 이분 아주 규칙적으로 이거 주일날 오전에 보낸 사연이기 때문에 요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전업주부입니다. 5살, 2살짜리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낳은 후부터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집안 살림이 서툴어서 육아와 집안 살림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남편은 화를 내고 그렇게 집안 살림과 육아가 힘들고 싫으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남편 때문에 결국 저는 싸우지 않으려고 참으며 지냈는데 2주 전에 결국 제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러자고 그래서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결혼 전에 일을 했었고 결혼 후 일을 그만두었어요. 미국으로 와야 해서요. 미국에 와서 내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절차가 있어 영주권을 기다리다 아기가 태어났고 여태 애들이 어려서 일을 못하다가 요즘 일을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편은 육아와 살림도 잘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거냐고 저의 불평 불만을 더 늘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이혼 서류를 내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았는데 직장을 구해서 회사에서는 11월부터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뒤늦게 후회하고 지금 애들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젠 정이 떨어졌다고 완고하게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에게 사랑이 없다는 남자를 붙들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또 저는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하거나 살림을 이유로 직장을 못 나가게 하면 가정 불화가 생길 텐데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그럼 이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잠이 안 오네요. 망부님의 좋은 얘기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이제 상담을 보내신 거예요. 자, 우선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 그 첫 아이를 낳은 후부터 남편하고 불화가 생겼다. 이건 뭐냐 하면 산후 우울증이에요. 예, 산후 우울증인데 그러면 이 산후 우울증은 왜 왔느냐 하면 왜 왔느냐? 이게 사실 미국에 가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만큼 이 친정 식구들이 돌봐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혼자서 육아를 감당해야 되는데 실제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육아를 감당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아이하고 살림이 힘들다라고 불평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남편이 그걸 못하면 그 화를 내면서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한 거는 남편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예. 이 남편도 굉장히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부가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인데 특히나 싸울 때마다 이혼을 이야기하면서 싸웠던 것은 둘 다 너무나 철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두 분이 잘못한 거야.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남편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남편의 그 존재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부인이 내가 볼 때 이 글에는 전반적으로 남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예. 남편이 지금 이제 5살, 2살의 애를 낳았다는 얘기는 중간에 둘째가 들어섰다는 얘기는
그래도 부부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로는 이혼하자고 했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끊임없이 이 불평불만하는 아내한테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이혼을 이제 선포한 상태인데, 내가 볼 때 이 남편이 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철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결혼은 했고, 그리고 이 37살의 그 와이프가 5살, 2살을 키운다는 얘기는 32살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고, 남편이 연하가 아니라면, 연하란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은 남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이제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내가 볼 때, 이 남편은 가정을 그러니까 가정을 가질 만한 준비가 안 됐던 사람 같아. 그리고 여기 보내준 내용만으로 봤을 때 시부모님들이 그다지 남편을,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의 상황이 그렇게 서로 정이 깊진 않았을 것 같다. 한마디로 남편을 키운 부모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남자가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건 그를 키운 부모님들이 그다지 그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인인 듯하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이혼하자 하면서도 5년을 살았던 이유는 그래도 이혼을 하겠다는 결단보다는 어떤 나름대로 도망가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이혼 얘기를 했었던 걸로 보여. 그런데 이번에 2주 전에 부인이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서류를 법원에다가 넣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러나,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근데 이 남편이 제대로 못 자란 건 맞아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이의 아빠가 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고 너무 무책임한 가장인 건 맞아. 그런데 이건 남편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부인에게도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 부인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자기가 다 할 수 없는데 혼자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일반적인 문제야. 자기가 힘든데 처음에는 남편한테 뭐라 그러나 잘 해주고 싶어가지고 참아. 막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야. 당신은 왜 날 안 도와줘?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화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거. 화나기 전에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던 거야. 구체적으로 남편한테 당신이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이 안 돼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애기 엄마도 남편을 다루는, 한마디로 이 부부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지켜야 될 예의.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건 맞아. 우선은 이 엄마가 해야 될 건 첫 번째, 혼자서 애 키우면서 남편에게 막 불평불만 했던 건 본인이 산후 우울증이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지혜롭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지금 애기 엄마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이 엄마의 글에는 남편이 쉽게 이혼하자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지금도 서류를 제깍 낸 거,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자식 때문에 나는 고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볼 땐 지금 남편도 화를 내는 거야. 남편도 화를 내는데 나는 그래요. 솔직히 이게 미국 사회잖아요. 미국 사회는 남편이랑 헤어져도 틀림없이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주잖아.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주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혼했을 때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일을 계속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지금 11월부터 출근하래잖아. 11월부터 일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엄마가 일하면서 아이의 육아 부분을 남편하고 나누세요. 그래서 아침에 데려다 주는 건 남편이 하고 데려오는 건 엄마가 하거나 반대로 하거나, 그래서 육아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나누세요. 남편은 자기가 일하고 너는 놀다, 이런 생각이잖아. 집에서 노니까 네가 애 키우고 살림해야지, 그런 생각이란 말이야. 똑같이 일을 하시고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시고 육아도 똑같이 나누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을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아내가, 부인이 먼저 자기에 대한 사랑함이 없어. 이 글에서 딱 보여주는 느낌은
애기 엄마가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하고 내가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맨 먼저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 힘들게 한 거야. 지혜롭지 못했고 힘들게 했어. 이 부분은 먼저 사과할 부분이에요. 애기 엄마가 남편한테 화를 낸 다음에 사과했나요? 이 남편이 물론 쉽게 이혼하자는 얘기를 했다는 건 철없는 남편이 맞아. 그렇지만 엄마가 자기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야. 본인이 자신의 힘든 부분을 지혜롭게 풀어가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남편만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도 자신의 그 힘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엄마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육아도 살림도 내가 해야 된다. 자기가 집안 살림이 서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존감이 없는 거야, 애기 엄마가.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선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 문제 있잖아.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를 남이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애기 엄마의 글로 봤을 때는 지금 애기 엄마가 스스로를 굉장히 무능하고 부족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해. 서툴러서 집안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나에게 했던 말들을 가슴에 막 상처로 갖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엄마 아빠가 부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리고 둘 다 엄마가 될 준비도 아빠가 될 준비도 안 돼 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가장 필요한 건 상대방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 부부가 이혼을 할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서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과정이 돼야 된다. 지금 당장 서류를 넘기고 그거를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한 뒤에 이혼을 해야 또 다른 상대를 만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라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국이니까 이혼해도 상관없어. 이혼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야.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애기 엄마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 그 남편도 뻑하면 이혼해. 도망간다는 얘기야. 도망간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없는 거야. 대부분 결혼해서요, 아이가 생기면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남편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이전엔 아이가 없는 여자는, 결혼 전의 여자는 정말 섹스의 대상이야. 근데 결혼을 한 아내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야. 그런데 그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가 자식이 생기면 2배의 부담감을 줘. 그러면 이 남편은, 사실 이 남자들은 옛날부터 동물적으로 떠도는 존재란 말이야. 자유롭게 떠돌고 싶은데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산단 말이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그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면 결국은 막 이혼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외도를 해. 남자가 외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 자기의 부담감이 너무 커서 도망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부는 솔직히 얘기하면 평범한 상황이야. 애기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평범해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30대 후반의 부부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행복해질까요? 전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문제의 원인을 똑바로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직장을 가야 하나요? 이혼을 해야 되나요? 남편을 어떻게 해나요? 이런 것보다 필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를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먼저 똑바로 세우고, 이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똑바로 서야 모든 우주 만물이 제자리를 잡는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우선 기본이고요. 그래서 본인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당한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얼마나 속상한가,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상처가 나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본인을 위로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이 아팠구나. 정말 이 일은 정말 힘들었어. 나 말고 다들 힘들어해. 이건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런 일을 겪는 거야. 그러니 본인을 용서하세요. 이 전 과정에서 먼저 본인을 용서하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치 부인에게 연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졌어. 그러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어. 그걸 믿으세요. 응?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한테 글을 보냈다는 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주 잘한 일이니까 본인을 칭찬하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은 남편에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자신이 남편에게 잘못한 부분을 한번 쭉 써보세요. 예. 그걸 쓰는데 자신의 눈으로 쓰지 말고 남편의 눈으로 써보세요. 일기장에 남편의 입장이 돼서, 이건 지금 보내란 얘기 아니야. 지금 보내란 얘기가 아니라, 먼저 노트 한 권을 사시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남편의 눈으로 한번 써보세요. 남편이라면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 그렇게 남편의 입장에서 나의 단점 있잖아요. 남편이 바라보는 나의 단점을 쭉 써보세요. 그 다음 남편이 좋아하는 나의 장점을 한번 쭉 써보시고,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단점을 한번 쭉 써보시고, 그리고 남편의 장점을 한번 쭉 써보세요. 이걸 4일 동안에 걸쳐서 진지하게, 그러니까 4일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그 작업을 해봐. 남편의 눈으로 본 나의 단점. 순서가 잘못됐다. 남편의 눈으로 본 나의 단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눈으로 본 나의 단점. 내 눈으로 본 나의 단점. 세 번째, 남편의 눈으로 본 나에 대한 칭찬.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남편의 칭찬. 요 네 가지. 적어야 돼. 이것도 하도 이 상담 오래 갖고 까먹었어. 뭐라고요? 남편의 눈으로 본 내 단점.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바라본 내 단점. 그 다음에 남편의 눈으로 바라본 나의 장점. 내 눈으로 바라본 남편의 장점. 이거를 정리를 하세요. 표를 만들어 갖고 한번 적어봐. 그 다음에 이게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일단 남편에게는요,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작업을 우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하루에 3가지 남편의 칭찬을 찾으세요. 하루에 3가지 남편한테 칭찬할 거, 그걸 적으세요. 하루에 3가지를 남편한테 칭찬할 걸 무조건 찾아야 돼. 님이 이혼해도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하기 위한 과정의 숙제야. 우선 남편한테 하루에 3가지 칭찬을 찾아 적으세요. 남편이 잘한 거 3가지를. 한 달 동안 90개의 칭찬 목록을 찾으세요. 달라야 돼. 다 다른 걸로. 똑같은 거 쓰지 말고 3가지씩 다른 거를 쓰세요. 심지어 저 인간은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발을 깨끗이 씻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사소한 칭찬을 하루에 3가지씩을 찾으시면 돼요. 자, 남편이 바라보는 내 단점, 내가 바라보는 내 단점, 남편의 눈으로 바라본 나에 대한 칭찬할 점, 내가 남편에 대해서 칭찬할 점, 남편의 장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3가지씩 남편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칭찬. 그걸 하셔야 돼. 그 남편에 대한 칭찬을 딱 한 달 동안 찾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예. 이혼을 하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혼을 하냐 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선 이 작업을,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작업을 하세요. 먼저 본인과 남편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 남편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져. 내가 볼 때 이 남편 아주 개차반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의 장점을 님이 하루에 3가지씩 찾아서 한 달을 찾아내잖아. 그리고 나면 님이 나중에 다른 상대를 만났을 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나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헤어지면 누구를 만나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남자에 대해서 지금 그 본인이 하루에 3가지씩을 칭찬하는 그런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를 한 달 동안 딱 작성하시고 나서 취직은 11월이잖아요. 한 달 동안 숙제를 하세요. 예. 그리고 판사에게는 그러니까 이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연기를 신청하시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숙제를 다 하신 다음에 저한테 다시 한번 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남편의 칭찬을 한 보름 정도는 자기 혼자서 쓰고, 그 다음에 보름이 지나면 2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남편한테 본인이 그동안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내용들을 그 작은 쪽지에 하루에 몇 가지씩 적어서 남편한테 사과를 하세요.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제목을 다시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건 이혼을 위한 과정과 절차야. 당신과 내가 이렇게 잘 끝내야 우리가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시작하시면서 과거에 님이 잘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그 쪽지에 남편에게 주세요. 문자로 주시든지. 그래서 남편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들을 시인하는 과정을 가지세요. 예.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 노트가 완성되시면 만약에 그때 저한테 전화를 뭐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노트를 남편에게 이혼 선물로 주세요. 예. 그 노트를 남편에게 이혼 선물로 주세요. 한 달 뒤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예, 그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당신들이 어딜 가서 어떤 상대를 만나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대방과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러분의 5살, 2살 된 아이가 자라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요. 지금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금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상처가 크죠. 뻑하면 이혼을 주장하는 부부 때문에 상처가 크죠. 나는 5살, 2살 된 아기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들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두 사람이 그동안 싸워오는 과정에서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아이들은 두 분이 싸울 때마다 날마다 전쟁을 치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에 무슨 홍보 프로에 보면 뭐 그 난민이 된 아이의 1년을 그 페북에 유행하는 영상 있잖아. 1년 동안 아이가 난민이 돼서 떠도는 전쟁을 겪고 막 그 고통받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이 그거랑 똑같다고요. 난민이 된 마음처럼 그만큼 불안하고 가슴이 아픈 거야. 이 아이들의 고통을 이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두 분은 진지하게 반성해야 돼요. 예, 두 분은 진지하게 반성해야 되는데 아마도 남편은 아내의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마 아내가 또 나중에 이 작업이 한 달 동안 잘 되고 나면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인데 아마 아내는 훅 성숙해 있겠죠. 그래서 그 남편이 또 천박해 보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그러면 이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남편은 다음 여자하고도 이혼할 거고 그 다음 여자하고도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님은 다음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 이 노트를 이혼을 준비하는 노트를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음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중구난방했나?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벌써 했는데 19분 전에 죄송해요. 조금 뒤로 밀어주실 수 없나요? 했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미안해요. 난 이미 해버렸어. 이러면서도 지금 남편하고 애들 챙겨줘야 된다고 3, 40분 뒤에
그 상담을 해달라 그랬어. 아침에 요거 앞부분부터 쭉 듣고 뒷부분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음, 어? 자신의 상담을 지워버린 건가? 틀림없이 오늘 받았는데 아니 오늘이 잠깐만. 아이씨, 이 긴,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지워버렸나 봐. 안 보여. 어. 하여튼 내가 부모 이야기, 예, 부모님 이야기를 아까 하신 거를 본인이 지우셨는데요. 사라져 버렸어. 어, 어. 자, 아까 이제 얘기했던, 사실 이제 아주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고, 엄마는 방관자였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우울하게 성장을 한 거야. 우울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지방에 따로 가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본인 하나 이제 챙기기도 힘든데 스스로 독립을 해서 살고 있어. 근데 보니까 결혼은 아까 안 했다는 걸로 읽었어요. 예.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분노가 막 되살아난 거예요. 되살아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셨는데 내가 그 이름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지금 없네. 글을 스스로 지우고 삭제라고 가셨나 봐. 그 뒷부분에도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음. 사실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사람들, 어린 시절에 이제 이 학대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참, 남들은 몰라. 학대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 학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그 고통. 근데 우리는요, 그 상황을 내가 그랬잖아. 내가 옛날에 왜 초등학교 2학년 때 학대를 당해봤다고 선생한테. 그 학대를 안 당해본 사람은 그 마음의 고통을 몰라. 그런데 그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딱 하나의 길이야. 그게 뭐냐?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막 장난을 치다가 어느 날 장난이 중단됐던 시절이 있었어. 파일이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가 처음에 왔는데 채팅창에 막 애들이 욕을 쓰는 거야. 도대체 얘네 왜 이렇게 욕을 쓸까 애들이. 왜냐면 나는 이제 인터넷 채팅 문화 잘 모르니까. 채팅 문화는 잘 몰랐고 나는 인터넷 게시글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쓰는 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과거가 보이는 거야. 그들의 과거가 보이면서 내 마음속, 말이 막 떠오르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딱 한 번 때렸어, 나를. 이제까지 태어나서 40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손을 댄 건 딱 한 번이었는데 내가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개새끼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내 뒤통수를 치면서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지금 잡혀간다고 그랬던 게 85년인가 내가 그렇게 한 번 맞았었어. 그게 내 유일하게 아빠한테 맞은 기억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때리거나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평생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적이고 성실하셨어.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뭐 자식을 학대하고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나를 자신감 있는 딸로 키우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들 앞에 우리 딸들이 지금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해. 오지랖이 넓어갖고 뻑하면 남을 돕고 있어.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해.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그래서 학대받고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러다가 내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거야. 학원 강사를 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나는 워낙 나 혼자 독거다이로 살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잘 몰랐어. 그러다 학원 강사를 하고 아이가 사고를 쳐. 사고를 쳐서 이제 애를 딱 불러다가 앉혀. 그리고 딱 위에서 쳐다보면 애가 막 눈빛이 불안해. 그럼 마주보고 앉아. 마주보고 앉아서 가만히 입을 열 때까지 내 눈을 볼 때까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놈이 막 이러면서 이제 눈을 맞추기 시작해.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왜 그랬니? 딱 한마디를 시작하면 눈가가 촉촉해져. 눈 밑에가 시뻘개지면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 왜 그랬니라는 한마디에.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내가 아이들의 고통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건데, 사실 그 당시에가 내가 그 학원 강사를 열심히 했던 때가 IMF 때였어요. 그 IMF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떤 잘생긴 남자애가 있었어. 근데 그 되게 잘생긴 남자애가 어느 날 굉장히 잘 지냈는데 갑자기 애가 난동을 피우는 거야. 막 애들이 싸우고 수업 시간에 막 틱틱거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아, 이 아이가 사인을 보내는구나. 원래 나는 내 수업 시간에 애들이 굉장히 맨 처음에 가면 아이들에게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오리엔테이션을 길게 하면 이 애들이 그러면 내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테니 너희들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거라. 그러면 아무리 말썽꾸러기 애들도 나의 수업 시간에 참 예의가 발랐어. 근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사고를 치는 거야. 아, 이건 사인을 보내는구나. 그래놓고 이제 그 애한테 그렇게 해서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눈을 감아버리더라고. 울기 싫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울기 싫으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 눈 감은 채로 얘기해봐. 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가출을 한 거야. 근데 막상 이제 당장 살아가야 되는데 살 길이 없잖아. 엄마가 밤에 노래방 도우미를 나간 거야. 근데 이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한테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를 나간다는 거. 그래서 엄마가 술에 취하고 담배 냄새에 쩔어갖고 새벽에 들어오는 거. 이게 이 아이한테 너무너무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던 거야. 학원 강사였어요, 학원 강사.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엇나갔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엄마에 대한 그 분노를 갖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어. 아빠가 무능해서 엄마가 저러고 다닌다. 그러면서 막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더라고. 내가 그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아버지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 네 앞에 멋있게 양복 입고 시계 차고 출근하던 모습의 아버지처럼 돌아오고 싶을 거야. 그런데 네 앞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아빠는 가출을 한 거야. 차라리 자기의 그런 바보스러운 모습, 어려운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만큼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간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리고 너의 엄마도 당장 죽어버릴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안 죽으시잖아. 그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일을 하시는 건 너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야. 아빠는 그만큼 널 사랑했고 엄마는 그만큼 널 사랑했어. 너는 그만큼 귀한 존재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이제 이제 방송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 어떤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야. 애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너무너무나 이제 마음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막 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이를 악물고 살아남은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거야.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막 악플을 쓰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랬어. 그 아버지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줄 아냐고.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된 게 그 즈음이 아니냐, 몇 년 정도가 아니니까 맞대는 거야. 내가 그랬어. 아버지는 당신 앞에 그렇게 시계 차고 양복 입고 출근하면서 아들 아빠 갔다 올게 하는 아빠로 살고 싶었던 거라고. 그런데 이 사회가 그 아버지를 직장에서 내몰았고 그저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거라고. 그런데 그 직장을 잃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았고 그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술로 달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그 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왜 자기를 막 때린다는 거야. 아버지가 술을 먹고 욕하는 거 그거 자기한테 하는 욕이라고. 아버지가 술 먹고 욕하고 때리는 거 그거 당신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라고. 자기가 너무나 비참하고 자기가 너무나 미워서 내 눈앞에 있는 아들한테 자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술 먹고. 그러니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라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나시라고. 오늘 그 상담한 친구는 그 글이 지워져 갖고 못 읽었는데요. 예. 그 아마도 그 아버지가 평생 쓸데없는 짓을 하셨대. 평생 뭔가 이렇게 그 뭔가 투자한다고 그러고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사업하겠다고 계속 돈을 날리는 아버지였던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늘 불행했던 거야. 그게 이 딸의 불만이고, 그래서 자기는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아버지가 자기가 또 빚을 져놓고 딸한테 돈을 좀 보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막 살아나는 경우인데, 그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한몫이 잡고 싶었을까? 왜 아버지는 그렇게 늙어서도 철없이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을까? 내가 볼 때 그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앞에 떳떳하고 멋진 아버지이고 싶었던 거야. 떳떳하고 멋진 아버지이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야. 방법을 몰랐고 어쨌거나 딸 앞에서 멋있는 아버지이고 싶었는데 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무시했어. 당신이 표시 안 했다 그랬지만 당신의 글 속에 나와 있는 지금 그 나이에 그만큼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어려서부터 영리했고 지혜로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의존하지 않았고 그런 아버지는 딸을 보면서 더 괴로운 거야. 전현한테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딸한테 폭력을 휘둘렀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를 이해했으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리석어지는 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어리석은 짓을 하잖아요. 질투심에 불타서 나쁜 짓을 하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얻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을 막 괴롭혀 악녀가.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짓 때문에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더 잘 되잖아. 사랑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 아버지가 자녀나 가족의 앞에서 떳떳하고 애헴하는 아버지이고 싶은 욕심이 없었다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야. 근데 참 그 딸과 아내에게 멋있고 폼살하는 아버지이고 싶었던 그 욕심이 아버지를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과거가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그 뭐라 그러나 혐오스럽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가서 그 아버지가 딸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겠죠. 그 마음을 보고 분노하기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과거의 고통, 과거의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하면서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가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은 빨리 털어버려야 돼. 그가 내게 나쁜 짓을 했던 걸 계속 기억하잖아. 그러면 나는 그가 내게 나쁜 짓을 당했을 때 받았던 그 고통 있잖아. 그 고통 속에 그냥 매여 있는 거야. 어떤 분이, 이게 텔레그램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가만히 있어보자. 그 좋은 글이 있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 예,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 여자분도 본인의 이분이다. 오프라 윈프라가 이런 말 했어요.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닌 내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예. 이게 이제 그 오프라 윈프리가 용서에 대해서 한 말인데 여러분도 아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려서 그 성폭행을 당했던 거. 그러면서 아니야 그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너무나 안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유명한 이 진행자가 되면서 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용서를 통해서였다. 그래서 나 자신을 구하면서 자기가 오늘에 이르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뭐 2단 교주는 나발. 하여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보면 그 용서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설명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라는 건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남을 위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던 그 순간의 나, 내가 고통당하면서 그걸 막을 수 없었던 나, 저항할 수 없었던 나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야. 계속해서 상처를 내는 거야. 여러분 어디 무슨 이제 딱지가 잡혔어. 딱지가 앉았을 때 그거를 긁어서 간지럽다고 긁어내면 피가 나. 그걸 자꾸 긁으면 피가 더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딱지를 덮어두는 거야.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야. 딱지를 덮고 잊어버리는 거. 그게 용서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주 중요한 2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인이 어떤 애기 엄마가 남편을 잃었어. 애기가 3살 때. 3살 때 남편을 잃었는데 남편을 암으로 잃은 거야. 근데 남편이 죽기 전에 1억 5천 보험을 들었대. 그런데 그 보험을 들어놓고 남편이 죽는데 그 여동생 시누이가 와가지고 그 간병인 아줌마한테 가서 잠깐 쉬고 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간병인 아줌마가 딱 잠깐 나갔다 왔대. 한 번, 하루.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몇 달 뒤에 서류가 왔대. 남편의 보험금 중에 3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서류인데 그게 남편의 지장이 찍혀 있더라는 거야. 만약에 이 엄마가 이 딸을 버리고 재혼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 딸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돈 3천만 원을 관리하겠다. 그런 뭐라 그러나 각서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글을 쓰고 그걸 오빠의 지장을 받아 놓은 거야. 그래서 그 보험금 1억 5천 생명보험 1억 5천 중에 3천만 원을 그 신우이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어린 3살의 딸을 두고 1억 5천도 사실 적은 돈이잖아. 그걸로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그런데 거기서 세상에 돈을 받아가더래. 돈을 그렇게 뺏어가더라는 거야. 애기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그런데 그걸 잊었대요. 잊고 살았대.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소식을 들으니까 그 시누이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더래. 그 시누이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이 애기 엄마는 자기한테 그런 짓을 한 시누이를 잊고 살았대. 한참 지난 뒤에 보니까 그렇게 그런 일을 겪고 있대. 그래서 그 똥오줌을 받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불쌍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막 계속 기억하고 너무 미워하고 그러잖아. 그러는 것보다 빨리 잊어버리는 거.
빨리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갚으셔. 나한테 못된 짓 했던 사람들 이제까지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까지 많이 봤어. 그래서 나는요,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 아이고, 저 나한테 저렇게 못된 짓을 하면 두고두고 고생할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화가 안 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또 한 사람이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대. 어떤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매한테 너무너무 못된,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한 아줌마가 있었대. 그 아줌마 갑자기 목이 부러졌대요. 갑자기 목이 부러졌대. 그래가지고 일상생활도 간신히 하는, 기어다니면서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야.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냐고. 이게 인간의 삶이 그래.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영원히 잘 살아요.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서 기억하기 때문이야.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걸 완전히 잊고 당신에게를 가다 보잖아. 그러면 어느 날 소식에 들려와. 그 사람이 나 대신 하나님이 갚아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은, 분노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잊어버리는 게 나를 위해 좋은 거고요. 내가 그 분노를 놓아버려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주의 섭리가 움직이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봤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스스로 상해가. 나를 미워가지고, 막, 내가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워갖고 나한테 막 나쁜 짓을 하려고 계속 어떤 걸 모의를 해. 작당을 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얼굴이 점점 상해간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걸 잃게 되더라고. 나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 특히 여자들 중에,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들 중에 그런 여자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질투였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누구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그 질투를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니만 나중에는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 그리고 모든 걸 다 잃더라고. 그리고 정말 안 좋아지는 걸 봤어요. 근데 나도 누구를 미워해 봤어. 나도 누구를 미워했는데, 미워했었는데, 미워하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당한 배신을 기억하니까, 내가 지금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 내 10년 전 내 모습이, 10년 전 내 모습이, 내가 그때 막 배신감에 치를 떨 때였어요. 10년 전 내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늙어 보여. 근데 내가 그걸 싹 잊고 새 출발을 했더니, 젊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얼굴이 젊어지는 거야. 표정이 젊어지고, 삶이 달라져. 그래서요. 나의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 원망, 이걸 내 가슴 속에 품고 살면 내가 상해요.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 내 마음의 미움은 마음속의 음식물 쓰레기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려봤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에 갖고 있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에 냄새가 가득하고 그 집이 썩어버려. 난리도 아니잖아. 막 벌레가 들끓고.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분노를, 원망을 갖고 있는 건 이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겨. 그래서 누군가 정말 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미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시누이한테 그 엄마가 복수를 한다면 어떤 복수를 할 수 있었겠어? 그 시누이한테 그 엄마가 복수를 하면 어떤 복수를 할 수 있었겠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복수는 어차피 뭐 낙서하기, 뭐 내지는 소문내기, 이 정도의 복수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는 그렇게 무섭게 벌을 주시는 거야. 또 어떤 자매를 핍박하던 아줌마가 목이 부러진 사건도 그래요. 그 자매가 그 아줌마한테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고작 고소해서 뭐 몇백만 원 받는 거?
그런 고소보다 그냥 잊기로 마음속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야. 그래서 절대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을 내가 보고 저기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글을 스스로 지우셨나 봐요. 그치, 못 찾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어, 넘어가고 세 번째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세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이걸 뭐 따로 복사를 해놔야 되나? 또 누가 있었는데 음, 음. 저는 같이 사는 신랑이 참 힘듭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많은 달은 한 달에 5일가량 아침에 들어옵니다. 건강도 그렇고 더 큰 문제는 뻔뻔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안 통하죠. 이혼하려고 많이 했죠. 가정적이지도 않고 혼자만 아는 이기심에 저는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며 이겨내고 있죠. 그러다 문득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저의 자아가 나오면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두실 수 없지. 솔직히 예수님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죠. 제가 신랑을 품으며 살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 남편이 일주일에 5일 동안 술을 마시는 거를 우리 부인들은 술이 좋아서 마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 일주일에 5일은 집에 안 들어온다. 일단 이제 확인해 볼 거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술 먹느라고 안 들어온 건 고마운 거잖아. 어? 막말로 술 먹느라고 안 들어온 건 고마운 거라고. 딴 여자랑 자느라고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술 먹느라고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술 먹고 안 들어오는 남편이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런 거죠. 예. 술 먹느라고 안 들어오는 남편이 딴 여자랑 바람나서 안 들어오는 남편보다는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참는다는 게 아니야.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달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환경, 왜 그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환경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에서 오는 분노가 우울증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그래서 절망한 거,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상황을 보는 시각을 바꾸시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내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그 언니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다고. 그런데 그 상황을 달리 보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천국에 있었다고. 상황 때문에 힘든 거는요. 그래요. 상황 때문에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달리 보면 그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안 들어와서 속상하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남편이 딴 여자랑 떡하니 딴 살림 차려놓고 당당히 자고 들어오는 남자라면 그거에 비해서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 남편이 그렇게 이제 막 그 술을 먹고 들어왔을 때 틀림없이 이 아내가 인내한단 말이야. 억지로 참고 있는 거야. 억지로 참아서는요 절대 남편이 계명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선은 신앙인이니까 남편이 술을 끊도록, 술을 덜 마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건강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술을 깰 수 있도록 술을 깨는 좋은 뭐 헛개나무 잎을 삶아준다든가, 그래서 남편이 간을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많은 아내들은 남편이 술 마시는 게 술이 좋아서 마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술 먹지 않는 남자는
왕따를 시켜. 그리고 이 남자들의 술자리는, 직장에서의 술자리는요, 직장에서의 술자리는 사실 정치투쟁의 자리야. 그 술자리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계약 관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승진이 결정이 되고, 그 직장 내에서 줄 서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마신다는 건 그런 심한 정치투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 정치투쟁을 하는 그 술자리에서 남편은 왜 끼어 있을까요? 뭐 때문에? 피똥을 싸더라도 가장이니까.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피똥 싸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사실 술 먹고 난 남편들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괴로운데. 술을 많이 안 먹어본 사람 몰라. 아, 나 술을 많이 먹어봐서 알아. 술 먹고 나서 그 뒤에 진짜 괴로워. 그때 우리 남편은 조용히 그 술국을 끓여주죠. 그 술국을 끓여주는 남편을 앞에서 그걸 얻어먹으면서 참 민망합니다. 다음에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인데, 술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막 훅훅 올라오는 그 열기, 막 숨 쉴 때마다 나오는 술 냄새, 전철에서 나를 바라보는 혐오하는 눈빛들, 기타 등등. 예, 술 먹고 뒤에 괴로운 건, 그 먹은 사람이 제일 괴로워. 그러니 그 남편이 그 뻔뻔스럽게 술 먹는다고 욕하기 전에, 남편이 뻔뻔스럽게 술 먹는다고 욕하기 전에 그 남편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정말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지금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남편에게 격려해 주세요. 혹시라도 술을 안 먹어도 되는데 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남편이 돌아오고 싶은 집을 만드세요. 그리고 남편이 술을 좋아하면 맛있는 술을 담그세요.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죠. 뒷베란다에 술독이 쫙 있어. 술 좋아하는 아내가 맨날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니까 집 안에 술독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내 경험이야 이건. 그래서 집에 맛있는 술을 담가 두시고 건강주로 건강한 술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여보 일찍 들어와, 당신 좋아하는 안주 해놨어. 그래서 같이 대작하면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거, 그게 어떨까라는, 사실 그래요. 그 남편이 맨날 직장에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속상한 분들에게 두 번째 해드리고 싶은 위로, 첫 번째, 딴 살림 차려놓고 당당하게 자고 들어오는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감사하냐. 두 번째, 술을 먹더라도 일할 직장이 있는 남편이 얼마나 감사하냐. 밖에 나가서 그 집에서 하루 종일 밥 달라고 그러는 뭐 일식님, 이식군, 삼식놈, 사식이 새끼라며. 집에서 하루 종일 밥 해달라고 괴롭히지 않고, 그래도 나가갖고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감에서 오는 분노를 느끼기보다 이 상황을 달리 보세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을 괴롭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모든 상황을 달리 보세요. 당신을 깐족깐족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님을 보세요. 내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건요, 누군가 당신을 괴롭힌다는 건 당신한테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당신한테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한테 끊임없이 당신을 갈군다면 당신한테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보다 부족하고 자기하고 라이벌이 안 되는 상대한테는 관심 없어. 근데 당신이 직장에 나갔는데 누군가 나를 계속 갈구고 괴롭혀? 그러면 걔 나한테 질투심을 갖고 있는 거야. 라이벌의식 갖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짜증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참 못된 게 뭐냐? 어느 날은 그게 반성이 되는 거야. 나한테 참 나를 질투하면서 그 망가져간 그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날 참 미안함을 느꼈어. 왜? 나는 그 여자들한테 참 못되게 굴었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걔네들이 나한테 막 질투심을 갖고 나를 공격할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 도리어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한 거야.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는 거를 싹싹 피해 다니면서 나는 일만 열심히 했어.
그게 그 사람을 더 미치게 했을 거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아, 나를 그렇게 미워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마음을 풀어줄 걸. 왜 난 그러지 못했을까? 왜냐면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언니가 나한테 질투심을 가질 상대는 아니죠. 언니 레벨에 맞는 사람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셔야죠. 그런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나한테 막 못살게 굴고 막 그렇게 띠껍게 굴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어. 속으로 비웃으면서 아우 그러느라고 애쓴다. 그러고 지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교만함이야. 일단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우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님이 그들에게 라이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먼저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선배님, 제가 일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꿈은, 제 롤모델은 선배님입니다. 저 선배님처럼 성공한 직장이 되고 싶습니다. 뻥카라도 날려줘. 여자라면 립스틱 같은 거 하나 안겨주고, 그 마스크팩이라도 하나 갖다주고, 그 작은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작은 칭찬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라가 개판이고 이 나라가 다 왜 이 모양이냐,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분노하시기보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두 커다란 그림의 한 점이다. 우리는 모두 커다란 그림의 한 점이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색깔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색깔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빛나는 색깔이 되기로 했다. 그래야 내 주변에 빛나는 색깔들이 채워질 테니까. 여러분께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월요일에 짜증나고 힘들고 난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그 날마다 미친놈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고를 친다. 그 미친놈은 어떤 가족을 가졌을까? 저 사람은 어쩌다 미쳤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나를 깐족거리는 그 선배는 얼마나 나한테 위기감을 가지면 저럴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더럽게 못 알아듣고 일마다 그 망치는 진상 후배가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해 주세요. 결국 우주를 바꾸는 거는요. 우주를 바꾸는 건 누구야? 나야. 내 자신이 우주를 바꿀 수 있어요. 내 주변을 내 스스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고 밝게 걸어가면 내 주변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기 성격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주변에 죄 미친 년놈들만 깔려있다. 그건 뭐 때문이야? 님 때문이에요. 님 스스로가 자신을 미친 상태로 방치하기 때문이야. 어떤 희망도 없고 늘 투덜거리고 뭐든지 불평불만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유유상종. 이게 중국말에 진리가 있다니까. 유유상종.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하루하루 도전하면서 살아가잖아. 그러면 하루하루 도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빛을 바꿔갑시다. 내가 바뀌면 우주가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사방송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망치님, 그래서 시사방송을 듣는데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뭔가 어떤 거대한 사회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는 거라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가족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우리 가족이 사소한 다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큰 사회운동도 내 주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철학이 깊지도 않고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주제에 감히 일요일날 여러분 귀한 시간 뺏으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나와 불우하고 내 아내가 나한테 불만이 있고 내 남편이 나한테 불만이 있는데 내가 무슨 사회 문제를 바꾸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박근혜가 우리와 소통하겠습니까? 우리 주변, 내 주변을 바꿔나가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거대한 어떤 막 깃발 들고 죽창 들고 나가는 것만 투쟁이 아니라 어쩌면 그 투쟁보다 더 어려운 투쟁이 내 주변에 내 주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월요일에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만드시겠습니까? 언제나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지난주와 다른 오늘을 만들 거야. 망치 부인의 지난 일요일과 어제 일요일이 달랐던 것처럼 나는 어제와 다른 월요일을 만들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백수인데요. 백수니까 얼마나 창의적으로 할 일이 많아요. 나는 백수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정해진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모든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어떤 일을 딱 하자 그러면 100가지 안 되는 일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무식해도 한 가지라도 되게 하려고 막 뭔가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시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네, 하는 일마다 안 돼 보이죠? 그 에디슨도 2000번 실패하고 떼부자 된 거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는 나한테는 힘이 있다는 얘기야. 인내심이 있다는 얘기야. 나 대단히 멋진 사람이야.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시도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언제나 늘 먼저 포기한 쪽이 지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산 인생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은 죽을 때 정말 후회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어요.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죽음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간절히 소망했던 내일이었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주일 생방송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보는 분들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냥 쌩까고 노는 거 미안해서 주일날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데 제가 미리 읽지 못해서 답장을 못 드린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또 이 노래 한 번 더 들을까요? 사실, 언젠간 어떤 분이 사연을 쭉 길게 보내셨어요. 가정 문제로. 근데 여러 가지 답변을 쓰다가 다 지우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그러자 그분이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우문에 현답을 주시네요. 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저한테 편지를 쭉 쓰시는 과정이에요. 자신의 고민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예. 자신의 고민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사실 모든 답변은요, 자기 안에 있어요. 그거 아시죠? 세상에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계속 상담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능력 있는 상담자라도 본인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분노의 오늘을 희망과 도전의 내일로 바꾸는 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제 가슴에 잘했다라고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 35년부터 45년까지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죽어갔겠냐. 그러지 않았을 거다. 나를 죽이는 그놈들 앞에 당당했던 우리 윤봉길 의사를 비롯해서 그 당당히 죽어갔던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생각으로 죽었을 거다. 지금 네가 나를 죽이면서 이기는 것 같지? 내일 이 자리에 내 뒤를 이어 또 다른 투사가 오고 또 다른 투사가 올 거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끝까지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내 뒤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우리 조선의 독립투사들을 만나봐라. 라는 마음으로 죽었을 거다. 저는 그 말이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 중에 가장 내 가슴에 남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 앞에 있는
그 좌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좌절은 그 좌절을 통해서 더 큰 인간으로 단련시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 담을 뛰어넘읍시다. 그리고 다음 담까지 열심히 달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을 만나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담을 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갑시다. 내가 가진 색깔이, 내가 가진 색깔이 내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월요일이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계십니까? 망치부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답장을 안 하고 그냥 놓을게요. 그래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민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드릴 수 있는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가 매주 일요일 밤 8시에 보내드리는 망치부인의 주말 생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218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청한 사람보다 추천수가 더 많네요? 역시, 동시 시청은 못하더라도 시청해주신 분들이 많은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으로 망치부인을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하나하나 망치부인이 방송을 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후원을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이 시청해주시는 게 가장 큰 응원인 거 아시죠? 매니저님도 고생하셨고요. 이 내용을 녹화 터서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화요일 낮 2시. 큰일 없으면 화요일 낮 2시, 큰일이 벌어지면 화요일 낮 1시. 다음 방송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착해? 주일이잖아. 오늘 하루는 착해 보려고.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주를 바꾸는 월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밤의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2시에 만나요.